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 이란과의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22일로 예정됐던 2차 종전 협상 불참을 확정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부산 북구갑에 출마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 장동혁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했죠. 전격 인터뷰 일부에서 진종호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일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일명 장특공제 논쟁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당당 토론에서 양당 입장 들어봅니다.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논란과 관련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정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과 전격 인터뷰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4월 22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수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최영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시한 앞두고 또 결국 협상 시한을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 시각 21일 이란 지도부와 협상 대표단이 통일된 협상안을 내놓을 때까지 휴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성명에서 지금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요청에 기반해서 이란의 지도부와 또 협상 대표단이 이런 통일된 제안을 내놓을 때까지 공격을 유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란 측의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어느 쪽으로든 종결될 때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이 대이란 해상 봉쇄는 계속되고 그 이외의 그 준비 태세도 지속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휴전 선언은 2주 휴전 만료 전날에 이루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의 2주 휴전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이제 22일 저녁까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앞서 벤스 부통령이 2차 협상을 위해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그리고 이란이 협상 참석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등 협상 재개 자체가 난항을 겪었죠. 예, 미국 협상단을 이끄는 이 벤스 부통령이 여전히 미국에 남아 있다고 이게 CNN과 로이터 통신 등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네.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추가 정책 회의에 참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타임즈는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벤스 부통령이 이미 출국했다고 밝혔다가 돌연 곧 떠날 것이라고 말을 바꿔서 좀 혼선을 빚었고요. 네. 지금 이란 협상 참석 여부도 지금 협상을 내놓지 않았었는데 지금 여러 논란이 와갔다가 지금 조금 전이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네. 2차 종전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중동의 지금 또 다른 현장이죠. 레바논에선 불안한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또다시 폭격하는 등 압박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당국은 레바논 남부의 병력을 그대로 둔 채 드론 감시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이스라엘은 현지 시각 17일 레바논과 열흘간 임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반드시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하겠다면서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휴전 합의 위반을 들어서 자국군의 위협을 가한 헤즈볼라 대원 여러 명을 사살했다고도 밝혔고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압박을 마지못해 수용한 터라 지금 위태로운 휴전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네.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미국, 이란 간 종전협상과는 별개로 이스라엘과 직접 협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이 미국 국무부에서 현지 시간 23일 두 번째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인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걸로 전망됩니다. 예. 자, 중동의 긴장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어제 6,38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 종가는 6,388.47. 하루 만에 1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동 사태 이전에 기록한 장중 최고치와 이 종가 기준 최고치를 갈아치운 새 기록입니다. 예. 코스피는 3월 이후 전쟁 공포 속에 빠르게 추락해서 한때 5,000선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한 뒤로는 이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고 중동 사태 이전을 넘어서는 데 이르렀습니다.
외국인은 외국 유가 증권 시장에서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고요. 다만 여전히 불안한 중동 정세 그리고 이에 따른 유가 변동성은 끝까지 주시해야 할 변수로 꼽힙니다. 네. 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의 파장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섰지만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전날 SNS에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적은 게 있어요. 네. 네, 이후 청와대와 정부의 진상 파악을 지시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국이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해 과도하게 동맹을 길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논란을 안보 참사로 규정해서 정동영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좀 반박 성격도 있었는데요. 네. 어제 정동영 국민의힘 대표가 SNS에 이재명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이렇게 적으면서 정부를 비판했고 또 국민의힘 소속이죠. 송일종 국회 국방위원장도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이비어 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 정 장관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 외교상 적절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상황을 놓고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언급이 외교 안보 라인 내의 자주파, 동맹파 갈등에 대한 경고성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주파라고 하면은 이제 한미 동맹보다는 좀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좀 그런 이 외교안보 라인이고 반면에 동맹파라고 하면은 정통이 외교부 출신들로 이 한미 동맹을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파를 이제 동맹파라고 부르는데요. 네. 미국에서 정보 공유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 네. 좀 이를 두고 이제 자주파의 입지를 흔들려는 의도가 엿보인 것 아니냐 좀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미국의 불만을 해소하기도 전에 언론에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된 것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좀 반영된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응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 군사정보력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실질적인 상응 조치 마련하는 게 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어제 원내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예, 한병도 이제 전 원내대표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적한 현안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했는데요. 예. 이 한 원내대표는 지난 1월 11일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뒤 그러니까 어제가 이제 취임 딱 100일이었습니다. 지금 후임 선출되기 전까지는 천준호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고요. 네. 이 한 전 원내대표는 이 검찰 사법개혁 추진과 2차 종합특검 등을 이 통해 내란 종식한 것 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다음 달 6일 신임 원내대표를 민주당이 선출할 예정인데 한병도 원내대표 외에도 뭐 백혜련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차기 국회의장 선거 레이스도 수면 위로 올라섰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민주당이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후보도 선출하는데요. 6선의 조정식, 5선의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면서 의원들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이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뽑을 때랑 다른 거는 이제 이번에는 권리당원 투표가 20% 처음 반영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이 당원 결집력이 강한 후보가 잇따라 좀 승리한 점도 이 같은 흐름에 힘을 싣고 있어서 이 누가 될지 전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경찰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서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예, 방시혁 하이브 의장 지금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예. 지금 이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에 기존 투자자들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다음에 이 측근들이 설립한 또 다른 특정 사모펀드의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사모펀드들은 하이브 상장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서 매각 차익의 30%를 챙겼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방탄소년단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해서 방 의장에 대한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바로 경찰청으로 보내서 이게 외교적 관례에 어긋난다 이런 논란도 불거지고 있죠. 예, 지금 경찰 쪽에서 좀 불쾌해하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6월부터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방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 내려서 지금 사실 방 의장이 외국에 못 나가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 말에는 법원에 요청해서 방 의장이 보유한 1,500억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또 동결하기도 했고요. 네. 하지만 이후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한 미국 대사관이 BTS 월드 투어 이후로 경찰에 좀 방 의장의 출국 금지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이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버린 겁니다. 예. 방 의장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어제도 변호인을 통해서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평소와 비슷하거나 더 수월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부근은 양방향으로 차가 많고요. 여기를 지나서도 성남 쪽으로는 안현 분기점에서 광명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 분기점에서 순천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비봉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보니까 기흥 부근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정체 그리 심하지 않은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는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여의도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수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 역시 예상대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위험 자산 회피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중동 리스크가 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시장이 올랐었는데요. 이번에 그 기대가 꺾이면서 주식 하락하고 유가, 금리 그리고 달러가 동시에 상승하는 리스크 오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이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리다가 불확실성 구간으로 들어온 겁니다. 결국 직접적인 시장 하락 원인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 가능성이 결국 이런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란이 협상 참석을 거부했고 미국 부통령의 협상 일정도 취소가 되면서 외교적인 진정 기대가 급격히 후퇴를 한 겁니다. 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실패 시에는 군사행동 재개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다시 긴장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그동안 협상이 진전될 것이다라는 전제로 시장의 방향성이 우상향하고 있었는데요. 이 기대가 흔들리면서 곧바로 방향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기대 붕괴가 시장을 움직인 결정적인 트리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식시장 하락이 단기적인 조정으로 끝날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S&P 500과 나스닥이 0.6% 하락을 보였거든요. 이 수치상으로는 크진 않은데 의미가 단순 조정 이상으로 보입니다. 이게 장 초반에는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매수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방향 전환의 초기 단계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락을 발생시킨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상승이 멈췄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채권 금리 다시 오르고 있죠. 예, 10년물 국채 금리가 3.9bp 오르면서 4.29%까지 상승한 것이 시장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다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유가 상승이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에 반영이 된 건데요. 동시에 금융 환경이 다시 긴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이 주식시장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운 환경입니다. 달러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달러가 0.4% 올랐는데요. 이건 글로벌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커질 때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단순 환율 움직임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안전자산 중 하나로 생각하는 금이 오히려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금은 일반적으로 리스크 오프에서는 상승을 하는데요. 이번에 오히려 2.3% 하락했습니다. 이건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금이 이 두 가지 변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안전자산 수요보다는 금리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장이 금리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움직였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 연준 의장 후보 발언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겠는데요. 인플레이션 대응과 독립적인 정책 운영을 강조를 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일부 약화시켰습니다. 네. 향후 유동성 환경이 이전보다 좀 타이트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결국 이런 정책 기대도 시장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미국 기업 소식도 좀 짚어주시죠. 예, 기업 측면에서는 AI 투자 확대와 대형 M&A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아마존의 대규모 AI 투자 계획이 구조적인 성장 기대를 그래도 유지시키는 요소입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현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펀더멘털보다는 매크로가 우위에 있는 겁니다. 네. 자, 코스피는 지난 2월 27일에 신고가를 찍었는데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예, 코스피가 6,388포인트로 지난 2월 말 정고점을 넘어서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조가 넘는 순매수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네.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다가 장 마감 시에는 0.36% 소폭 오른 1,17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문 드렸어요. 코스피가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시점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싼 구간인지 아니면 비싼 구간인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어제 그러니까 코스피가 6,388포인트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날 12개월 포워드 PR이 7.67이었거든요. 네. 최근 10년 동안 이 수치보다 낮았던 것이 이번 달 4월 1일 기록한 7.43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근 10년 사이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이라면 지금의 코스피는 그 어느 때보다 싼 영역에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지수 자체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네. 오히려 기업들이 향후 12개월 동안 벌어들일 이익을 지수가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투자하기에는 코스피 지수는 싼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런 신중론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차트를 설명할 때 컵 위드 핸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이 주식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한 후에 컵의 손잡이처럼 약간 하락하면서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그 후 한 달은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정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이런 조정이 왜 나타나냐면요. 52주 신고가라는 것이 결국 지난 1년 동안 주식을 산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매도세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매물들을 소화하고 나서 다시 정고점을 뚫게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펀더멘털 훼손이 없어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의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장 기업들이 벌어들일 영업이익에 훼손이 일어나지 않으면 단기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고점을 다시 경신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우리 기업들 수출도 꾸준히 늘고 있죠. 예,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실적을 보면 다시 한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504억 달러인데요. 네. 중동 전쟁하고 관련한 노이즈 속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4% 증가했고 반도체 수출은 182.5% 증가하면서 4월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1%나 늘어난 건데요. 네네. 현재 수출 호조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증시 관련 정책 관련해서요. 그동안 다양한 시장 건전화 정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고요?
예, 어제 국회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 그리고 고의 상패 차단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향후에 지분 상속을 위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가 오르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고의 상패라는 건 자진 상패를 하게 되면 공개 매수를 통해서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여야 되는데요. 네네네. 감사이견 거절로 강제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되면 이런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좀 의심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네. 결국은 상속세율과 이게 관련이 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PBR 1배 이상인 경우 상속세를 낮춰주면 주가가 낮은 지점에 있게 됨으로 인해서 소액주주들이 받는 피해도 막을 수 있고 세수도 늘어나게끔 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상속세율을 낮춰주는데 세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기업 가치 대비 정당한 주가가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네. 고의로 주가를 억눌러서 현재 주가가 50만 원인 경우에 상속세를 현행 50%로 내게 되면 25만 원은 내고 상속인에게 남는 돈은 25만 원입니다. 근데 정당한 주가인 100만 원, 그러니까 PBR 1배일 경우 상속세를 오히려 50%가 아니라 30% 정도까지 낮춰주면 실제 세수는 3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세금을 제하고 남는 금액이 25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세수도 늘어나고 기업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전망 좀 해주시죠. 예, 결국 어제 협상 결렬로 인해서 코스피 야간 선물이 1.43%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야간 선물도 장 초반에는 오르다가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다시 하락 전환했는데요. 네네. 오늘 우리 시장의 시초가가 6,300을 다시 내어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탄탄하니까요. 지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을 점검을 하면서 네. 포트폴리오를 유지해야 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요 오늘도 황사 영향으로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오늘도 상공에 남아있는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지금 인천과 제주는 먼지 농도가 평소 2배 정도 높은데요.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네. 오늘 농도는 어제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내일은 황사가 거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네, 오늘까지는 마스크를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데 오늘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요? 네, 오늘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라도와 경남 지역에 비가 오다가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충청과 경북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이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30에서 80mm로 꽤 많겠고요. 네. 광주와 전남,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네. 지금 이번 봄에는 대형 산불은 없이 지나가는 네. 모양새인데 비가 오지 않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또 내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와 경북 북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비 소식 없는 중부지방에는 대기가 건조한 곳이 많은데요. 예. 이 건조특보와 함께 강원 북부 산지, 속초와 고성, 양양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네. 오늘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서,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특보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태풍급의 돌풍이 몰아칠 수 있어 네.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어제 아침에 반짝 추웠던 날씨는 오늘부터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서울의 평년 이맘때 기온은 아침에 9.5도, 낮에 19.1도인데요. 네. 오늘은 아침
아침에 9.8도로 출발했고 한낮에 19도까지 올라가 평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4월 하순에 어울리는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내일은 중부 내륙과 모레 금요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예,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1부에서는 예고드린 대로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과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종호입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화로 의원님 연결했는데 어디 계실까요? 부산일까요? 네. 다들 제가 부산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신데 오늘은 서울에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러면 네. 서울과 부산을 지금 오가시는 상황이신가요? 부산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다 보니까 전국을 항상 다 다니면서 국민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에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부산 북구갑에 출마 의사 밝힌 한동훈 전 대표 공개적으로 이제 지지한다고 네네. 밝히셨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면서 지금 여러 보도가 나왔는데 거처를 부산으로 아예 옮겼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일정 부분은 사실이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네. 조금 약간 다르게 봅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님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네. 옳은 길을 선택했다면 그 길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했을 때 예. 시간도 그렇고 경비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작은 원룸 정도 하나 알아보고 왔고 가계약 하나 한 상황입니다. 아, 가계약 하신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자, 왜 한동훈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 1년 반 전이었죠. 그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최고위원 전당대회 할 때 많은 배움을 받았어요. 이분하고 함께 다니면서 정말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도 받고 네. 그리고 거짓이 없으셨던 게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정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 본인을 포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님과 함께 다니면서 저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에 많은 도움이 됐고 힘이 됐던 것 같아서 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의원님 SNS도 보고 한동훈 전 대표의 SNS도 봤는데 언제인지 시점을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두 분이 같이 다니는 게 부산 북구에서요. 영상이나 사진으로 있더라고요. 그랬나요? 네네. 네. 모습이 나오셨어요. 네. 워낙 전국을 다 다니다 보니까 네네. 함께 했던 시간이 저한테는 소중하고 꿈만 같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장동혁 대표가 의원님이 비당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돕기 위해서 부산 북구에 거처를 마련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구체적인 사실 확인 상황 파악을 해보라. 이걸 지금 언론에서는 진상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네. 혹시 보도로 접하셨습니까? 당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최초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당에서는 이제 제 방으로 의원실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미 일정 자체가 워낙 그 논란이 되다 보니까 뭔가 희생양을 찾는 게 제 그 일정 저를 공격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네. 당 대표 우리 당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조금 더 넓은 그 식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사실관계를 확인하라. 진상조사다. 이런 그 얘기 보도보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미 네. 의원실로 당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을 때 질문 어떤 부분들을 지금 당에서는 파악하고자 하는지 좀 공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분들께 우리 당이 똑바로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좀 부족하다는 점 사과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107명 의원들도 어느 정도 국민분들께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은 언론 보도 최초 언론 보도에서 네. 이제 부산 북구갑에 집을 구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는데 예. 이제 그때 당시 그 기자분과 문자를 주고 받았을 때 집을 보고 온 거는 맞습니다라고만 문자를 드렸더니 그러면 집을 구했다라는 식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사가 나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의원실로 당에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네. 생각이 처음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많은 논란이 될까?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을 봐도 이재명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국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로 태클을 걸면서 우리 당을 내란당으로 몰아붙이고 이런 것들이 네. 한 나라의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차츰차츰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옳은 길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초반부터 이렇게 싹을 자른다는 거는 좀 안타깝고 우리 당이 좀 더 반성하고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과 생각이 다른 쪽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비당원이다. 또 제명 당하셨으니까 이 무소속인 이 한 전 대표를 돕는 게 해당 행위다. 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어떻게 네네네. 반론하시겠습니까? 제가 제가 선택한 길이 다르다, 옳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 징계 걱정은 안 하고 저는 징계가 무서워서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지금 우리 보수의 대통합을 위해서 보수의 역사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의 선택이 저는 징계의 두려움보다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는 옳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정치라는 게 언제나 좀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 결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직접 그 징계를 언급을 하셨어요. 징계가 네. 나올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방면에서 일각에서도 징계 요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이거는 좀 제가 이렇게 따지고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만큼 보수의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리고 현재 무소속이시고 출마 선언도 안 한 상황에서 지금부터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당은 좀 반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징계 얘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안 하시는데 네. 징계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이게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네. 그런가요? 네. 저는 근데 네. 징계가 두렵다고 피할 생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없고요. 그리고 네. 국민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나쁘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국민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부산에 지금 몇 차례 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네. 그 부산 유권자들 만나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어저께도 잠깐 사람들과 만나면서 얘기를 했는데 구포시장을 가면서 제가 그쪽 동네가 많이 열악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긴 하지만 그쪽 지역의 발전이 많이 더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실제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도 가서 반찬도 사고 상인분들과 얘기도 많이 나눠봤는데 네. 저는 딱 한마디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싶어요. 이곳은 정말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다. 네. 그래서 너무 정겹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보통 경상도 하면은 좀 사나이의 도시 세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네. 전혀 없었고, 예. 저는 앞으로도 구포시장이나 그쪽 가서, 네네. 매일매일 맛있는 반찬 사서 저녁 먹고 싶은 생각이 아직 간절하게 있습니다. 부산 북구갑에 굉장히 푹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제 관심이 이 지방선거는 원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가 주인데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또 지금 동시에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북구갑이란 말이죠. 그런데 네네.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했던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산시장 선거와 연결을 네. 지어서 한동훈발 나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의원님 네.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비 효과라는 표현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진실됨을 국민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있고, 네. 인정해 주시고 있고, 직접 현재 발로 뛰는 사람은 우리 지금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쪽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변호사 네. 사무실을 개원하셨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그분의 재능, 탤런트를 국민들에게 이제는 기부한다라는 마음으로 가시는 모습이 저는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네. 다른 시선으로 봤더라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분들께 더 사랑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네. 부산시장 지금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쪽이 함께 뭐 공조를 한다고 할까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답할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부산 하면은 또 우리 국민의힘 또 보수의 텃밭처럼 우리 박형준 시장님도 부산에 대해서 애정이 많으시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서 네. 함께 간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네. 부산의 시민들도 부산의 주민분들도 많이 희망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네. 지금 이제 부산 북구갑에 과연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할 것이냐를 놓고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라는 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네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부산 북갑에 국민의힘 후보 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이렇게 네네. 되면 결국은 이제 보수가 후보가 이제 복수 2명 이상이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참 지금 너무 뜨거운 감자죠. 네. 지금 현재 부산 북구갑의 출마 관련해서도 네. 우리 당의 부산의 지역구 가신 의원님들도 무공천 전략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부산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지역구 의원분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 뭐든지 정치는 확률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거를 무시하고 공천을 내겠다라는 강행을 한다는 지도부는 당연히 책임론이 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박민식 전 장관님 같은 경우도 원래 고향이 부산이라고 쓰셨는데 결국은 분당으로 넘어가서 나는 분당 사람이다. 20년 분당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결국은 그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기생정치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것을 제가 참 저는 안타까운 상황이 들고요. 지금 박민시청 장관님께서 네. 누군가를 지적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곽규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복당에서 당내에서 경쟁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예,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규택 의원님도 워낙 젠틀하시고 제가 평소에 굉장히 볼 때마다 의원님 팬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데 저는 곽규택 의원님은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은 잡음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게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네. 가정이긴 하지만 네. 보수표가 분산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북구갑이 다자구도가 될 경우 예, 선거가 네네. 어떻게 갈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뜨겁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요새 유행하는 말로 상담 세표차로 하죠. 이길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답이라기보다도 저는 그 북구 가배에 계신 주민분들, 덕천동에 계신 주민분들, 그리고 구포시장의 상인분들과 함께 녹아 들어간다면 그분들이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선택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분산에 대한 책임론도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책임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시겠죠.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실 것 같고 현 지도부를 저는 질타한다기보다도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어제 했고 이제 오늘부터 네. 이제 선거 관련한 행보를 보일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지방 선거를 위한 외교 행보라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은 이 방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 당 대표라면은 방미 당연히 해야 될 일도 있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시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실제로 우리가 지방선거에 있어서 이 방미 일정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미 일정에 대해서 뭐 당무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 말씀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이 시기에 방미를 가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방미 일정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외교상 관례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누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스포츠 외교도 마찬가지처럼 많은 저도 외교를 했지만 예. 현 상황에서 지금 공천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당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후보들이 있는 상황에서 방미 일정을 그리고 또 연장까지 한 거는 네. 저는 대단히 좀 개탄스러운 상황이라서 조금 이렇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저 또한 이거는 질타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지금 개탄스럽다, 질타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각에서 이번 네. 미국 방문에 대해서 당무 감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무 감사를 해야 된다면은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뭐 자꾸 우리 당을 흔드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흔드는 세력들에 대해서 거기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그냥 우리 당 대표님, 장동혁 대표님 지도부가 투명하게 정정당당하게 말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치까지 언급을 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거치에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께서도 본인이 직접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곧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선거 운동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가 전국을 이미 순회 운동 한다고 네.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좀 출발이 늦어 보이는 모양새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독자 선대위 얘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손절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지역 조직만으로도 우리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얘기가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왜 주변에 그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없을까? 우리 지도부가 왜 이런 방향으로 갈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저 한 명만이라도 직접 발로 뛰어서 많은 분들과 만나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성찰과 반성으로 국민분들께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제 이 지방선거 때는 중앙선대위가 또 만들어져서 그 선거운동을 또 많이 지원을 하시는데 지금 중앙선대위원장 인선을 놓고도 말만 있지 아직 인선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당내 네네. 인사 중심으로 가닥이 잡힌다 이런 그 보도도 있긴 한데 중앙선대위원장 인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누구도 선뜻 나서기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많은 주변에서 얘기가 있다 보니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입니다. 현장에 나서서 누구나 다 소통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게 방법인데 네. 거기에 맞춰서 선대위원장은 분명히 누군가는
힘을 써주실 것 같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지금 우리 위기를 돌파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하신 분이 선대위원장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선거운동 얘기를 하면서 의원님 게시의 가장 최근 거를 보니까 네. 부산의 동남풍을 불러일으켜 소수점이라도 더 끌어당겨야 하는 지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네. 이 동남풍이라는 거는 지금 의원님이 현재 그 발로 뛰고 계시는 북구갑 네. 외에서 네. 벌어지는 어떤 바람. 네, 요새 네. 많이 제가 듣는 말이 이 자리에서 인물구도 바람이거든요. 선거는 인물구도 네. 바람이다. 네. 그렇죠. 네. 네. 부산의 동남풍이 이 네. 다른 지역까지, 다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까지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계신 겁니까? 시작은 힘들겠지만 누군가 한 명이 직접 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동남풍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향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 저는 굳게 믿고 정말 너무 힘들더라도 구두 안 신고 운동 안 신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는 게 우리 당을 위한 길이고 우리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네. 일단 그 지방선거 때 사실 경제 현안 중에서 부동산 문제가 또 많이 의제화가 되고 이슈화되고 관심을 받는데 지금 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 화두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게 여야가 폐지 공방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네네. 의원님이 지금 이제 부산 북구갑에서도 유권자들 만나고 계시는데 이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민주당이 그 1주택자 폐지 검토한 바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얘기한 거예요. 그 법이 범여권발로 작성된 상황이고 네. 대통령 또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 시장에 혼란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도 이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네.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시장과 국민에 끼치는 영향이 분명히 크고 훨씬 센 만큼 정무 판단 좀 잘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네. 저 또한 국민의 입장으로 본다면 네. 그냥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무작정 가결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분명히 피해가는데 그 국민들한테는 아주 묘하게 문구를 바꿔서 인지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제가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건데 네. 민주당은 진짜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제가 지금 시간을 보면서 무슨 질문할까 하다가 잠시 멈칫했는데요. 아, 그랬나요? 네. 아이고, 예, 저희가 한 54분 50초까지가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네. 예, 의원님이 저는 뭐 1시간 늦었습니다. 네. 네. 아니, 저도 시간만 허락한다면요. 예. 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이른바 제2의 페이커법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예. 네, 기존 네. 체육시설을 e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네.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초로 이거는 우연히 제가 그 e스포츠 관계자와 얘기를 하다가 듣게 된 사실인데 지금 현재 수도권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그 e스포츠 종목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e스포츠 인재가 아무래도 특정 지역에서만 많이 육성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e스포츠 육성법을 제가 그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건데 네.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 그 e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서만 경기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약간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개선하고 싶어서 이렇게 대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 법안이 개정되면서 네. 전국의 어느 지역이든 충분히 운동장이라는 시설은 있어요. 공간이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통해서 지역으로 분산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통해서 문화와 관광, 네. 스포츠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의 지역 경제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이게 그 지역에 있는 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게 이
개정안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법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서요. 그럼 지금 이 네. 스포츠 경기장은요, 기존의 운동장이나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래도 그 대회를 운영하는 주최 측에서 네.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 타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도권 쪽에만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역으로 가건 타 지역으로 갔을 때 그만큼 베네핏이 있다면 네네. 그만큼 주최 측도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e스포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네, 의원님. 네, 지금 성장을 말씀드린 네, 대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었습니다.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봄?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어떻게?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새롭게 추가. 농업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초록여행 떠나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라디오의 견디 남창희입니다. 오늘은 재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벚꽃이 흩날리는 4월, 딸 지민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충북 제천 청풍호반에 다녀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지민이에게 따스한 향기와 바람으로 봄을 선물해주고 싶었거든요. 벚꽃나무 아래서 호수바람을 맞으니 지민이도 햇살처럼 환하게 웃더라고요. 어느 해보다 향기로웠던 봄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에서는 K컬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 콘서트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를 마련했습니다. AI 시대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미디어 전문가 정준희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장은정 유물관리부장의 강연과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문학평론가 허희, 시내21 김소미 기자의 토크 콘서트가 이어집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의 공연도 함께합니다. 4월 29일 수요일 저녁 7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민족방송 특별기획 K컬처 세계를 물들이다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청권 신청은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어제보다는 덜하지만 황사의 영향을 강하게 받겠습니다. 잔존에 있는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 오늘 전국적으로 나쁨 단계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 즉 수도권과 강원도로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그 밖에 전국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부터 지금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강수 신호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의 여름비를 방불케 할 만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전남과 경남으로도 오겠는데요. 5에서 20mm 정도 오겠습니다. 내일 까지 예보된 양이고 또 오늘 오전에만 전북에도 5mm 미만의 소량의 비가 뿌려질 수 있겠습니다. 감속 운행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5도 안팎의 아침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높은 기온으로 출발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10도대인데 오늘 낮 기온 서울 19도, 강릉 20도, 대전, 전주 18도 등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울의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의 기온이 다시금 오르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북에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강풍이 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쓰여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1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용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최수진 의원 대신에 박충건 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언제 조우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질문했더니 고맙게도 KBS의 또 다른 시사 프로그램에 두 분이 만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의원님 전격 시사는 박 의원님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예, 처음 출연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 지방선거 현안 중에 사실은 부동산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이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게 폐지냐 아니냐를 놓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요. 네. 일단 민주당 입장부터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의원님.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위 이제 장특공제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고 양도소득세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한 네. 그 공제분을 어떤 식으로 산정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또는 장기 거주와 관련된 일정 부분을 양도 차익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행 법의 내용인데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장기 보유하는데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현 상태로 유지할 거냐에 대한 문제의식의 일단을 대통령께서 이제 언급했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더 나아가서 장특공제 폐지다라고 규정하고 그 비판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네. 당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네. 정부와 뭐 협의하거나 네. 검토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은. 네. 예. 그럼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 예, 예, 폐지 자체를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도 없고요. 없고. 예. 네네. 자, 박 의원님 어제 예. 송원석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했던이죠. 네,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6억 원으로 불어난다 이렇게 예. 계산까지 해서 예. 비판을 했어요. 예. 국민의 입장이 굉장히 강한 비판인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폐지가 되면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내놓으신 분당의 29억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한 9천 몇만 원에서 한 6배 정도 증가를 해서 6억 몇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대통령님은 그 집을 구입을 하실 때 3억 몇천만 원에 구입을 하셨으니까 네네네. 이 정도 내는 게 부담이 덜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네. 부득이하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혹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이것을 SNS 상에 장특공제를 약간 특혜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특공제라는 것이 네. 양도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고 부과하는 것이 이제 양도세인데 네네네. 이것을 반면에 이제 장특공제는 뭐냐면 부동산을 좀 오랫동안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네. 그런 뭐 그 정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또한 좀 많이 오래된 낡은 아파트들은 좀 신속하게 좀 수월하게 재개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시장의 공급도 이렇게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무작정 특혜라고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네네. 좀 맞지 않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뭐 이 약간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이 시중에 풀어놓은 어떤 이 현금들, 포퓰리즘성 현금 살포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 거두기 차원의 세금 폭탄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사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폐지를 얘기한 적이 없고 또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유권자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앞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래 보유하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당에서도 좀 있는 건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일관되게 이제 당정청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네.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좀 민감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직접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세심하게 좀 다루는 부분이 있고요. 네. 부동산 정책에서 조세 정책 말하자면 세금을 가지고 정책을 구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항상 강조하고 견지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그렇고요. 예. 이 장특공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투기 목적에 네. 거주하지 않는 예. 비거주의 어떤 이 보유만으로도 상당한 이런 공제를 통한 네.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건 뭐냐면은 네. 한편으로는 가격 안정화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어떤 매물 측면에서도 좀 고려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 문제의식의 일단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장특공제 폐지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로 갈 수 없고 네. 이런 문제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은 정치권이든 정부든 지혜를 모아가지고 방향을 잡을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좀 논의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을 했던 대로 제가 질문을 드린 대로 네. 이 올해는 갖고 있는데 살지는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살진 않는데 오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걸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어떤 매매뿐만 아니라 네. 전세라든지 예. 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여러 채 다주택자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전세 매물이라든가 이 월세 매물을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좀 심각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네. 지금 전세 시장이 메마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월세가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저는 이제 대통령님이 네. SNS 상에 이렇게 툭툭 던지는 SNS 정치를 좀 자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중차대한 이런 어떤 정책들을 SNS 상에다가 툭툭 던지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사람이 던진 개구리에는 사람이 던진 돌에는 개구리의 생사가 오고 갑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툭툭 던지는 어떤 정책 그리고 어떤 자기 확신과 이런 거를 가지고 하는 어떤 부동산 정책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 일반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인생이 망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는데 결혼을 준비하느라고 네.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갑자기 부동산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집 계약이 안 돼 갖고 결혼까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주변에서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SNS 상에 하나 던진 이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범여권이라고 하는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
지금 장특공제 폐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민주당 의원님 두 분이 또 공동 발의도 했고요. 네네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의원님 좀 반론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다른 같습니다. 내용보다는 네. 이제 SNS 정치 말씀을 이제 몇 분 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예, 예. 주세요. 네네. 사실은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소구하는 가장 큰 지점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네. 국무회의, SNS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부분들이 가장 최대의 장점이자 국민들이 소구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가벼운 뭐 툭툭 던지는 방식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상당한 어떤 그 걸러지는 장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막 부러워서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좀 핫하게 얘기가 오갈 것 같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게 지금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도죠. 아직은 이게 사실인지는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이 우리 정부에 주는 북한 관련한 정보를 지금 제한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박 의원님. 네. 그 정 장관이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라고 한 부분 예. 정 장관은 다른 곳에서도 이미 다 언급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인터넷상의 뭐 추정설 혹은 뭐 카더라 수준의 어떤 자료와 네. 그 정부의 핵심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정보를 말할 때 첩보냐 정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첩보라는 것은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보라는 것은 이게 사실관계 확인이 된 그 아주 고퀄리티의 자료가 이제 정보가 되는 것이죠. 네. 이걸 정보 수준으로 정동영 장관이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정동영 장관이 이게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거였고 뭐 KBS 방송에서도 나왔었고 네. 그리고 뭐 미국의 CSIS라고 네. 하는 네네네. 싱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를 참조해서 말한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또 SNS로 정동영 장관 손을 들어주는 또 이 그 X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 뒤에 바로 CSIS의 빅터 차라고 하는 부소장께서 네. 우리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없다라고 공식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네네. 이게 좀 저는 이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놓고 보면서 네. 지금 한미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지금 또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네. 미국이 우리 이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 확인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어제 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에서 정보 제공을 제한을 하는 조치에 대해서 네.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네, 그런 보도도 그런 나왔습니다.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정 장관 발언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후속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당에서 판단하시고 의원님 생각은 또 어떠실까요? 일단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네. 계속 나오는 것처럼 네.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다 그 관계 기관에서 국제 기구에서 예. 그 얘기했던 부분들 언론에서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부분들을 네. 확인하는 차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뭐 그 한미 관계의 어떤 그 파열음, 균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훼손하는 긁어부스럼 만드는 저는 언동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은 뭐 한미 간의 어떤 대북 감시 정찰 정보라든지 이런 예. 핵심 그 공유 정보들이 제한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예. 과도하게 좀 주장을 했을 때는 오히려 네. 우리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이 약간 바뀌어요. 처음에 정동영 장관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발언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다가 이제는 좀 결을 달리해 가지고 책임자가 특정 지역을 명시하는 순간 그것은 공식적인 확인이 된다. 애초에는 언론 노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다가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 기정사실화 된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조금
다른 결을 달리해서 좀 주장을 하는데 네네. 이런 방식으로 이런 사안까지 끌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이 SNS로 이제 언급을 한 후에 지금 나온 보도는 통일부 관계자를 인용을 해서 지금 그 유출, 이른바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조사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다라는 보도까지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아까 확인이 안 됐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일단 그 저희의 상대방이 미군 쪽, 뭐 그게 미 대사관이든 주한 미군이든 아무래도 주한 미군 쪽일 텐데 일절 지금 공식적 반응이 없어서 이걸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늘 이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게 이제 한미 동맹의 신뢰 문제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 언급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미국 방문 마치고 들어와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외교 참사가 벌어졌는데 국내 정치인이 미국을 방문해서 일정을 수행하는데 사실 순조롭진 않았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북미 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앞두고 있고 또 북한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커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그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특별한 더 이상의 어떤 정보에서 차원에서 뭐 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책임 소재의 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있을 일이 아니죠 이게. 있을 일은 아니다. 네. 네. 이미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장기간 드러난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것을 얘기한 것에 불과한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경로로 정보가 유출됐니 맞니라는 논의 자체가 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이번 한 번의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간에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미국 방문을 하셨을 때 지금 미국 정치권 의회뿐만 아니라 그리고 NSC 그리고 뭐 국무부 그리고 핵심 싱크탱크 고위 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네. 그분들로부터 들은 공통적인 얘기가 네. 좀 뭔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 스탠스에 있어서 좀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북 정책 또한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쌓여온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정동영 장관을 중심에 두고 유엔사와 마찰을 빚기도 하고 한미연합 훈련 축소를 갖고도 주한미군하고 이제 마찰을 빚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것들이 쌓여서 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그러면은 그 왜 이렇게 됐는지를 원인을 찾아서 외교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이제 해결을 하는 것이 맞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정동영 장관을 중심에 둔 이 사안에서 약간 정동영 장관의 편을 드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예, 예. 미국에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정동영 장관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는 것은 뭐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편을 들고 계신데 네. 이것은 한미 간에 그 불협화음이 있는 것을 더 키우는 일이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 네. 구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왜 중요한가라는 말씀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9년에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만났던 그 회담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빅딜을 성사시키겠다고 굉장히 이제 부푼 꿈을 갖고 이제 김정은을 만나셨단 말이죠. 네네. 그랬는데 이게 노딜로 끝났습니다. 네. 노딜로 끝난 이유가 뭐냐면 빅딜을 하자 하고 양쪽에서 서로 선물을 갖고 나왔죠. 근데 김정은은 그때 뭘 들고 나왔느냐. 우리는 더 이상 핵 개발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영변과 풍계리 핵시설을 포기하겠다라는 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딱 보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거예요. 너 진짜 당신 진짜 핵을 포기하겠다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강선의 핵시설 위성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뒷얘기가 나온 거죠. 네네. 딱 보여주면서 이건 왜 포기 안 하는데 하니까 결국엔 그런 겁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밑장을 빼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회담이 결렬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구성이라는 핵시설 또한 이런 카드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쉽게 뱉으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네,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날 때마다 굉장히 극찬을 하거든요. 네. 한미 관계 매우 좋다. 예,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이유도 알 수 없는 방미를 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 국인을 훼손하는 어떤 언동과 행보들을 하고 돌아왔어요. 네네. 빈손으로.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한미 관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잘 봐야 될 게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돈독한 관계로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한 축으로 있고요. 중심에는 국익이 있는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방향으로의 한미 관계지 그냥 맹목적인 한미 관계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어떤 입장과 스탠스와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한미 관계의 기조가 다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번에 이 정동영 장관의 발언도 네. 문제될 게 전혀 없는데 왜 자꾸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긁어부스를 만드는지 오히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한국노총 방문했고 네. 오늘은 이제 강원 지역을 가십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에 가서 선거를 지원하는 예. 그런 행보를 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본격적으로 선거 지원 행보를 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보수정당 대표로서는 한국노총 서울 지부를 방문한 것이 63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노동 관련 분야는 이제 우리 보수정당에서 좀 취약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지지세 확장, 중도 확장을 위해서 꼭 네.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강릉 방문 또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지원 유세를 하는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 이 강릉을 시작으로 아마 전국을 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예. 정청래 대표는 현장을 정말 많이 가시고 시장에서의 모습이 영상에 참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지금 이틀째 통영에서 민생 행보를 하고 있는데 욕지도도 가시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번 선거의 어떤 좀 핵심적인 전략일까요? 현장을 특히 민심을 파고든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월수금이 최고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월수금을 현장 최고위원회 형식으로 거의 일주일에 많으면 3번까지도 다 현장 최고위를 하고요. 아니면 최소 2회 정도는 현장 최고위를 즉 전국 지역에서 네네. 일정한 거점들을 돌면서 네. 최고위원회 회의하고 네네. 바로 이어서 그 지역에 네네. 주요 어떤 그 국민들과의 소통 그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로 좀 이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어려움들을 청취하고 그리고 각 지역의 후보들 네. 응원하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네네. 그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타당이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네. 환대받을 곳이 있을지 사실 선거에서 후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당선이거든요. 네. 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당 대표가 오면 당연히 환대하는 게 기본적인 그건데 예.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후보들에게 환대받을 수 있는 행보일지를 잘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웃은 이유는요. 제가 이 의원님께 민주당의 그 선거운동 전략 위주로 말씀을 하실 거라 기대했는데 바로 공격 포인트를 잡으시는 거 보고 웃었습니다. 네. 자, 박 의원님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저도 뭐 정청래 당대표님 뭐 현장 선거 지원 현장 이제 모습들을 보니까 네. 참 잘 하시더라고요, 위트 있게.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당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이 예,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선거 현장에서 후보들이 많은 하지만 절박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중앙당과 그리고 또 후보와 또 지역의 또 그 지역이 하나로 합심을 해서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힘을 네.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현안 중에 하나가 어제 열렸죠.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금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또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또 특위위원으로 이 의원님 현장에 계셨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조작 기소, 이 서해 피격 사건도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민주당 입장 그리고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네.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한 정보 판단에 대해서 사법의 영역을 끌고 들어간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통계 조작 사건도 저희가 다뤘었는데 이런 정책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사법 영역으로 끌고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다. 향후에 어떤 국가 운영에 있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런 정보 분석이라든지 정책 판단을 자꾸 사법 영역으로 이제 단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축될 겁니다. 두 번째는 사법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그럼 정상적인 경로를 밟아서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5가지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25가지 전부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 동안 사법 자원이 다 낭비가 되고 개인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고요. 그리고 수사와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지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핵심적으로 결국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이 결국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대통령실, 국정원, 감사원, 검찰 총동원된 그리고 각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일체가 되어서 움직인 그런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드러났습니다. 네네. 어제 그 특위가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 조작이었는데 사실 지금 이 특위가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포함해서 증인 6명을 또 국회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의 입장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은 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이게 2020년에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당에서 문제 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서해 공무원의 형이 되시는 이래진 씨는 지금 월북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 돌아가신 형과 그 형의 명예훼손 이 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분투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당시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남북 관계를 관리하느라고 국민의 생명과 그리고 그 보호를 우선시하기보다 그 관리를 우선시한 정무적인 판단을 우선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시 관계자들이 지금 1,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에 정부의 판단이 옳았다고까지는 지금 나온 건 아니거든요. 법원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정부의 판단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미흡하고 성급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사실과 다른 지점인데요. 말씀하시죠. 법원 판결은 당시의 월북 판단에 대해서 일반인의 상식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을 문제 삼기 어렵다라고 명확하게 짚었고요. 위중 고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 발언의 내용, 국정원장, 금감원장의 정말 충격적인 이 발언의 내용은 전혀 위증이 아니죠. 국정원이나 금감원이라는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까? 오히려 주가 조작에 그 매여 있는 쌍방울 측의 주장에 신뢰해서 국가기관을 공격한다? 맞지 않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이 발언에 대해서 위증 고발을 하려면 국정조사 특유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고발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고 검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0초 남았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제가 그 위증에 대한 고발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당연히 우리가 고발을 하자고 하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다수이고 위원장도 갖고 있는 국정조사 특위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단독으로 고발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단독 고발이 안 된다니까요. 네네, 지금 전속 고발입니다. 이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시간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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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정보 듣고 전격 인터뷰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날씨 정보입니다. 기온상 이맘때의 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높은 구름만 지나는 밝은 날씨가 될 걸로 보이고요. 남쪽 해상을 지나고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쪽은 흐린 가운데 비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황사 그리고 중부지방의 건조함, 제주와 남해안의 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날씨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하에 제주에 빗방울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제주에는 30에서 80mm의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으로도 5에서 20mm의 비가 이틀 동안 오겠습니다. 감속운행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영향이 줄었지만 오늘도 황사가 잔존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전 권역에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전주 18도, 대구 17도 등 15도에서 20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위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양양에 이어서 영월에도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북에 건조특보 발효 중이라 산불 및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치, 전격 시사 뉴스, 전격 시사 인터뷰, 전격 시사 주식, 전격 시사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와, 전격적이네. 전격 시사.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정치 현안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지금 가장 요새 많이 언급하는 게 그 구성 핵시설 발언입니다. 네, 네. 앞서서도 토론을 했는데 이게 보도가 나오는데 다 알려졌다 이렇게 되니까 기자인 저도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취재인지 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정 장관이 구성에 북한 핵시설 문제를 언급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기밀이냐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나만 알고 있거나 우리 그룹만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기밀인 것이고요. 네. 이미 여러 차례 정보를 통해서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거나 아니면 학술지의 자료를 통해서 지금 10년 전 ISIS의
이 보도를 인용하는데 네. 더 오래 간 건 28년 전 것도 있습니다. 네, 네, 28년 전에 위성 첩보에 의해서 네네. 구성 지역에 고폭 핵실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고 주장하시는 분이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님이세요. 28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예. 그래서 이것들은 이런 정보들이 쌓여서 네네. 이런 취재들이 쌓여서 네. 기정사실화된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미 기밀성은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네. 구성의 핵시설 관련돼서는 미국의 유력인 정보기관들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여러 언론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KBS도 10년 전에 다뤘습니다.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보도를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정 장관에게 뭐 기밀을 유출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얘기고요. 네네. 정 장관 스스로도 내가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지? 예.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예. 다양한 첩보 자산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정 장관은 그 사실을 이제 알고 계셨던 것이고. 네네. 그것을 이제 본인이 인사청문회 때도 얘기하셨고 네네. 또 지난달에 있었던 외통위 현안 질의 때도 자연스럽게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해서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문제가 지금 문제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일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흐름을 보면 장관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다음에 후속 보도가 나온 것이 미국에서 항의를 했다. 네. 사실 이게 그 파장을 키운 촉매제가 아닐까 싶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성일종 의원이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장관한테 항의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요. 국회에서. 근데 또 국방부에서는 아니다. 사실 아니다. 이렇게 또 했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연합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특히 한미 군사 현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할 수 있는데 한미 연합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분리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되어 있는데 대등주의가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라고 하죠. 네.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장관은 장관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안규백 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려고 하면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전쟁부 장관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한미연합사령관이 관련돼서 보고를 할 수는 있지만 국방부 장관에게 당신네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 난 항의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미국을 가서 예. 차관보를 뭐 만나고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미국의 행정부는 대등주의에 따라서 파트너십이 있는 그러니까 장관은 장관이 만나는 것이고 차관은 차관이 만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네. 당대표가 가면 미국의 하원에 민주당의 당대표를 만나든지 그것이 안 되면 각 위원장들끼리 만나는 것이 이제 관례입니다. 네네네. 한국의 정치인들이 가서 미국의 행정부의 관료들 보고 나와라 보자라고 하는 건 격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미국의 상식과 반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최근에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성일종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연합사령관이 무슨 자격으로 한국의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말씀 지적하신 지점하고 또 하나가 이제 얘기가 됐던 부분이 누가 이런 발언을 했냐.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서 실명 거론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관계자로 많이 나가는데 누가 도대체 정 장관의 발언을 갖고 미국이 항의했다. 그리고 정보를 일정 기간 지금 주지 않고 있다. 이제 후속 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런 언급을 했다라고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실제로 오늘 아침에 보도를 좀 쭉 확인해 보니까 통일부에서 뭐 이른바 정보 유출이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거 없었다라고 지금 보도까지는 나왔거든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이 상호 대등주의에서 한국에도 정찰 자산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도 정찰 자산이 있고요. 정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위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신호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휴민트를 통한 첩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수집됩니다. 한국에서도 수집되고 미국에서 수집되고 이것들이 서로 다를 때 아니면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을 때 각 정보기관들이 상호 대등주의에 따라서 상호 보완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한국에 없는 정보가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없는 정보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든 정보들 중에 서로 상호 스위치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예. 네, 그것이 일정 부분 이번에
우리가 옛날 너희들한테 줬던 정보 중에 일부가 흘러나간 것 같아. 너네 행정관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라고 미국이 문제 제기한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려졌던 사실이고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통일부에는 제공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미국의 정보 자산이라는 것들이 일반 그러니까 대등주의에서 파트너십으로 전달된다고 하면 네. CIA에서 만드는 정보가 뭐 국정원에 올 수 있겠고 미국 국방부에서 만드는 정보가 우리 국방부로 올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정보를 다시 네. 한국에서 만든 정보와 믹스해서 다시 분석을 하는데 배포선이 있어요. 그런데 통일부는 배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구성 관련돼서는. 네. 그리고 장관께서 임명된 지가 이제 10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갖고 본인이 아셨던 거고 네. 통일부에는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이 이번에 보안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 정동영 장관은 아무런 유책이 없습니다. 네. 본인은 뭐 정보를 보고받은 바도 없고 네네. 그리고 본인이 국회에서 했던 발언은 이미 기정사실화됐던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네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커져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네. 정보기관 내 갈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한 바에 하면 굉장히 네. 작은 갈등입니다.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네. 이런 정보 제공의 제한은 정보기관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면 네. 국가국 간의 이해관계가 따르다 보니까 예. 일정하게 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가끔은.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네.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네. 제 기억으로는 있었고 그것들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고 예. 그 과정에서 서로 야 우리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서로 이해하자라고 해서 서로 양해되고 조정되는 과정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네, 반복적으로.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유출된 것 네. 이것이 좀 문제일 수는 있는데 네. 이것이 너무 언론에서 확대 재생되거나 아니면 정치권 내에서 이것이 무슨 한미동맹을 뭐 깨는 아니면 한미동맹이 큰 위해를 받는 것이냐 확대 과장하는 것은 네네. 정말로 한미동맹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자산이 주고받는 단위들이 여러 단위들이 있습니다. 네. 국정원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서로 파트너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는데 네네. 이것의 한 부분에서 일정하게 있었던 해프닝이 전체 한미동맹을 깨는 것이냐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되고 그것으로 정치 공세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예. 있을 수 있는 자그마한 일들은 그 정보 단위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 언론에 나가서도 안 되고 네. 나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사실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직접 이 의원님이 확인하셨는데 이 구성과 관련된 이른바 정보자산이 통일부에는 전달된 적이 없다라는 네. 부분을 확인을 해주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제가 어쨌든이라 말씀드린 네. 거는 야당에서는 이거를 지금 외교 참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정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전에 뭐 발언도 연결지어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 자체가 참사입니다. 예, 하면 안 됩니다. 아마 본인들도 집권을 해서 정보기관 같이 일해봤을 텐데 예. 이 문제는 조용하게 사실 알려졌다 하더라도 네. 이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그리고 정보기관 내에서 조정하면 될 문제인데 네네. 이것을 마치 무슨 한미동맹이 와야 된 것이냐 정동영 장관이 해서는 안 된 일, 뭐 국익이 훼손되는 일을 한 것이냐 예. 이렇게 해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네.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첫 통일부 장관을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장관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것 자체는 네.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도 적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이 문제는 정보기관 내에서 처리하고 조용히 처리하면 한미동맹 국익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가 앞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이종석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국조특위 증인 6명을 네. 국회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 근데 뭐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상 고발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네. 지금 이용호 의원님이 앞서 얘기하고도 네. 가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핵심적인 부분이 과연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네. 언급되고 있는 북한 공작원 리오남이 필리핀에 있었냐 없었냐 하는 부분을 놓고 지금 사실 그 현장에서 얘기가 진술이 엇갈렸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이 내용을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들으셨습니까? 저는 국정조사에서 예. 국정원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이 한 얘기와 예.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외환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이미 유죄 판결을 일부 받은 그러한 회사의 임원이 한 얘기가 예. 똑같이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그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혼함을 자기가 봤다라고 주장하지만 이혼함이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혼함에게 네. 그때 70만 불을 줬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 그 회사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쌍방울이 아직도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사법처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예. 특히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수천억 대의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몇백억 대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아직도 지금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예. 이 문제는 만약에 재판에 넘어가서 이 문제가 사법 처리된다고 하면 쌍방울 그룹 자체의 존폐 위기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고 네. 기업의 임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일 네. 겁니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뒤가 있는 것이고 국정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는 사실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네. 국정원에서 국회를 통해서 특히 수장이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네. 국정원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확인했던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확인됐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 국정원은 95%의 사실관계만 가지고도 5%의 의문이 있다고 하면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보기관의 특징입니다. 네. 해외 정보기관들도 그렇고 네네. 특히 대한민국 국정원은 규모로 보나 세계 주요한 정보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는 충분히 사실적 검토를 거쳐서 네. 확인한 것이고 네. 특히 외국에 있었다는 진술들과 증거들이 있어요. 네. 예. 뭐 제3국에 있었고 또 다른 제3국에 있었고 그것이 네. 중국이고 예. 뭐 베트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 이것들은 전부 다 이미 국정원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들이고 예. 이것에 대한 진술과 그리고 사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업의 임원이 한 진술은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이전에 법원에서 했던 진술에 대해서 계속 그 진술을 유지해야만 본인들이 사법 처리 단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사실 이 특위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특검 출범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이제 확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검찰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 검찰공화국에서 네. 정적, 특히 이재명이라고 하는 본인들과 대선에서 경쟁했던 정적 네. 그리고 문재인이라고 하는 전임 정권에 대해서 부당한 사건들의 기소들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굳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문재인 대통령 때 사건만 해도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던 서해 사건, 동해 사건, 예. 원전 사건 예. 뭐 이런 사건들이 사드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네. 말도 안 되는 증거 조작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제 기소되고 이것들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재판이 끝나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불법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적 증거 내지는 여러 가지 회유를 통해서 예. 정적주기용 증거 수집을 했다고 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자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지금 수사할 수 있는 곳은 공수처가 있을 수 있고 특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 때 보여줬지만 너무 작아요. 작아서 이런 큰 사건들 하기에는 굉장히 좀 작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을 수 있다. 네. 특검 관련돼서는 지금 법안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예. 개별 의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직 법안은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범죄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 특히 국회에서 그것이 확인됐다고 하면 예. 신속하게 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단죄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은 사법적 행위도 많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다.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법안 준비하신 분들이 여러 분 되신다니까 조만간 또 법안에 대해서도 보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 선거 관련한 질문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못지않게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중량급 정치인들이 재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얼마 전에 언급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광재 전 지사라던가 송영길 전 대표라던가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분들의 무게감이 커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보세요? 이번에 한 14군데 정도. 대구의 결과에 따라서는 15군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저도 정당판에서 여러 번 선거를 치러봤지만 보궐선거가 이렇게 크게 진행된 적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이참에 아까도 있었던 윤석열 정권의 포갑에 의해서 네. 정치를 중단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 이광재 의원도 그런 범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김용 의원도 김용 그 부원장도 그런 사람 중에 네네. 하나이죠. 네네. 이런 분들이 이번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긴 거죠. 그 14개만 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전국 8도에 다 흩어져 있죠. 수도권, 호남, 영남 뭐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서 예. 저는 이분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재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출마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출마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침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의 내란이 정리되는 과정에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맞는 컨셉의 후보들이 많이 공천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 뜻일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의원님도 고향이시잖아요. 지역구가 일산입니다. 일산. 네. 경기도가 지금 굉장히 뜨겁거든요. 뭐 평택을은 지금 조국 대표가 이제 전입신고하시고 뭐 다 네. 하셔서 예, 확실하고. 그러니까 지금 평택을 뭐 하남감, 네, 뭐 안산, 네, 다 언급되는데 특히 그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뭐 이광재 전 지사라든가 송영길 전 대표는 또 언급을 하셔가지고 거의 다 윤곽이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 저희 프로그램에도 나오셔서 출마 의사 강하게 얘기하셨지만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이번 보궐선거에 나오는 게 타당하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직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법적 신분은 그분은 일반인입니다. 출마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네. 또 특히 본인이 기소됐던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거 관련돼서 본인이 묻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사법적 판단도 있을 수 있지만 네네. 그 이전에 국민들에게 네. 내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것이 네. 내가 정말로 죄가 있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를 국민에게 묻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 욕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예전에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이광재 지사가 블루프 정치자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강원도지사에 출마를 했습니다. 똑같은 경우죠. 네. 그래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강원도 도민들께서 이광재가 억울한 측면이 있어 라고 손을 들어주셨던 것이고 네네네. 또 이광재 지사가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지사를 아주 훌륭하게 수행했던 기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김용 부원장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겠다. 물어보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또 부당한 출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심판을 한번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국 대표 얘기를 좀 저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 평택을이요 진짜 뜨거워졌어요. 네, 그렇게 됐죠. 뭐 오자구도 막 거의 이런 수준인데 예, 이 법여권에서 원래는 뭐 선거 연대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네. 3월까지는 많이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만은 예. 여기가 이렇게 구도가 많아지면요 출마하신 분들이 많아지면 여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선거에서 제일 힘든 게 연대하는 겁니다. 연대 구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네네. 저는 뭐 김재현 대표, 조국 대표 이런 분들이 출마를 선언하셨고 민주당도 이제 후보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네. 저는 상호 경쟁하다가 네. 후보들의 요청에 의해서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대, 각 당의 선거연대와 또 다른 개념이죠. 네. 후보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주장을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적 똑같은 주장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끼리 단일화해서 네. 평택 시민들의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선거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의 후보, 조국혁신당의 후보, 그다음에 진보당의 후보들이 네. 서로 어느 시점이 되면 서로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당이 아니라 후보들끼리 논의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네. 그 앞서 저희가 뉴스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지금 재선을 위해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네. 지금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시잖아요. 예, 네. 지금 그 선거가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굉장히 짧게 남았더라고요. 네, 5월 6일이니까요. 예. 네. 이 원내대표 선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또 나오시겠다라고 예상으로 거론되신 분들이 서영교 의원 또 백혜련 의원 이렇게 거론이 아직 이제 후보 등록을 안 했고요. 네. 선관위 구성은 안 됐습니다만 이제 후보 등록을 해봐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원내대표 하시겠다는 것은 많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네.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몇 분 이제 등록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등록되면 네. 당규에 따라서 선거 절차 진행해서 네. 하게 될 것이고요. 네. 한병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 임기를 1년 한 것이 아니고 앞에 계셨던 분의 사퇴위원회에서 이제 한 100일밖에 안 하셨어요. 딱 100일 네, 했습니다. 네, 네. 100일 하셔서 예.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계시다고 생각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네. 아마 한명도 전 대표님은 다시 재출마를 공식화하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의원님들은 아직 뭐 제가 보기엔 서영교 의원님 정도만 공식화된 것 같고 백혜련 의원님 아직 뭐 공식적으로 언론에 본인 출마하겠다를 공지는 안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장 후보. 네. 이것도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아요. 치열하죠. 네. 네. 굉장히 중량급의 의원들이 준비하고 계시다 보도가 나오고 네. 있는데 특이점이 이번에는 이제 20% 네. 예, 당원 투표가 예.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최근에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결정 과정에서 경선 과정 보면은 확실히 당심이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그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가 네. 국회직이라 하더라도 당직의 경우에는 국민참여경선이라는 게 있어서 일반 국민도 참여하고 당원들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네. 예전에 당원이 100%였던 걸 이제 조금 열어줘서 당원이 50%,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50% 정도 참여하는 포션이 대부분 민주당 일반적인 경선 룰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직의 경우에는 네. 국회의원들만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후보를 추천할 때는 적어도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고 그것이 이제 제도화된 것이 네. 국회직의 경우에는 20%의 국민 여론조를 듣는다. 네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거론되신 분이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 유명하신 우리 박지원 의원님도 네.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김태년 조정식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은 워낙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네. 국민들의 당원들이 잘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의 뜻과 그래도 국회의원들의 뜻이 상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포션이 20%이기 때문에 보완적이거든요. 아직은요. 아, 지금 보완적인 예, 수준이다. 80%는 아직 국회의원들의 투표가 이제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예, 예.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국회직인데 왜 이렇게 국회의원이 아닌 분들에게 의견을 묻느냐. 그 부분도 일정 타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장선거거든요. 일종에 보면. 네네. 예. 반의 구성원들이 해야지 다른 그룹에 있는 분들이 의견을 내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우리 반의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네. 제가 조그맣게 작은 단위로 반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국회는 크죠. 국회는 뭐 대단히 큰 조직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4월 22일 수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